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3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355페이지에 보시면은 제7절에 납세 절차가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부터 해서 자, 지금부터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야 되죠?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느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납세문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문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뭐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네. 단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뭘 보내줘요? 고지서를 보내주게 될 것이고 이때는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더라. 아시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납세문자가 누구냐? 네. 자, 우리 납세문자 다 기억나세요? 진짜 기억나세요? 겁나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 납세문자는 원칙에 누가 납세문자다? 사실상 취득자.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신탁자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물건은 대여업자.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했으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됐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 다음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외우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자예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구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 누가 납세문자? 설정 등기를 했으면 전세권자, 권자. 말소 등기를 했으면 설정자가 납세문자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문자는 누가 납세문자냐? 원칙은 누가 납세문자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랬고, 신탁재산은 수탁자. 수탁자.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문자라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을 받았는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누가 납세문자? 주된 상속자. 사용자를 납세문자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국가연금 무상이 나오면 매수계약자. 자, 걱정하지 마세요. 큰 기대 안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문자는 누가 납세문자다? 개인이 소득세인데 왜 6월 1일 왜 나와요? 자, 개인이 납세문자라 그랬죠? 다시 개인은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거주자라는 사람과 비거주자라는 사람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때 거주자는 누구를 거주자라고 한다? 국내에 뭐가 있거나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고, 이러한 거주자, 이 외우자는 전부 다 누가 되고요? 비거주자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전부 납세물을 지고,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지만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내 소득은 누구나 다 납세물을 진다. 하지만 국외 소득에 대해서까지 납세무가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해서다?
거주자에 한해서다.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우리 소득세 지지난주에 했었어요. 지지난주에. 오래됐어요. 자, 그때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거주자가 양도했으면 국내에서 양도한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양도한 것에 대해서 다 납세물을 지어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양도했으면 국내 것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고요. 국외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 누구에 한해서다? 거주자에 한해서고. 자,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다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요. 국외에 있는 걸 양도했다.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기본공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걸 양도했을 때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기본공제도 되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공제는 미등기만 아니면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국외 관계없이 다 돼요. 아셨어요? 하지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거주자, 비거주자의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단 국내 것만 해줘요. 그래서 시험제 나왔을 때 국외 문제가 나오죠? 국외 문제가 나오면 100% 첫 번째 문제가 누구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느냐? 거주자에 한해서만.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느냐 안 되느냐?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꼭 나와요. 시험지에서.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가 세 종류가 있죠? 종합소득이 하나 있고 퇴직소득이 하나 있고요. 양도소득이 하나 있죠? 그때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요.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누구 중에서? 거주자 중에서도요. 거주자 중에서.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국내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무조건 거주자예요. 그 중에서도 몇 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게 되면 그때는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즉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아직 안 됐다면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무슨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은 국내 주소를 둔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알겠어요. 5년은 넘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거주자예요. 아셨나요? 자, 왜 5년이라는 기간을 잡아줬느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주소를 둔 지 5년이 아직 안 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태어난 지 아직 5년이 안 되네. 그죠? 얘는 필요 없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이민 온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그죠? 자,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 왔으면 우리나라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겠죠. 처음에는 돈이 없겠죠. 그러면 그 정착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까요? 원래 자기 나라에서 조달을 하겠죠. 그래서 은행 예금 있는 거 다 가져올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면 뭐 할까요? 부동산 등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근데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 주소를 뒀으면 거주자가 되잖아요.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나라에 있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정착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세금부터 내고 남은 돈으로 정착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몇 년이 안 됐으면 5년이 안 됐으면 아직은 정착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세금 안 거둘게요. 세금 안 거둘 테니까 그 돈 들고 정착하는데 노력하세요. 이야기예요. 대신 5년이 지나면 이미 정착이 완료된 걸로 봐요.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무를 지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국외 문제가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국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첫 번째 문제. 납세무자는 누구냐? 거주자다. 거주자 중에서도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다. 두 번째, 국외 양도자산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받을 수 있다. 아셨어요? 네. 그때 자, 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세무서. 왜 세무서에다가 신고한다 그랬어요? 국세니까. 그때 어디에 있는 세무서로 가야 되느냐? 국세는 사람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사람 중심으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납세지?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납세지예요. 비거주자는 몰라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지방세는 납세지가 전부 다요. 물건 중심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고? 부동산 소재지고,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고,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고, 광업권은 광구 소재지고, 어업권은 어장 소재지였지만 국세는요. 부동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거주자면 거주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가고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거두니까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국세는 지역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 전체를 하나도 놓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납세무 성립일이 언제냐고요? 납세무 성립일이. 그래요.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항상 1년치를 묶어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 1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그 1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우리는 무슨 기간이라고 하고?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라 그래서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요 1년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 1년이 뭐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에 납세무가 뭐가 된다? 성립이 된다. 즉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납세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을 벌었어도 소득세 납세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늘 번 돈에 대한 납세무는 올해가 끝나야 생긴다고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는 왜 기간별로 묶는다 그랬어요? 번거로우니까 그런다 그랬어요. 그죠? 네. 취득세는 기간별로 묶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납세무가 생기죠. 네. 왜? 번거롭지 않으니까. 취득이라는 행위는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하지만 소득이라는 행위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은 소득세는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소득세는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하죠. 그러면 그 기간별로 묶으려면 과세기간이 끝나야 되고 끝나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세금 신고는 어쩔 수 없이 언제로 넘어가느냐?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매년 5월 달이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죠. 그죠? 네. 그때 5월 달에 내는 건 언제 걸 내는 거라고요? 전년도 걸 내는 거예요. 전년도 거. 왜? 올해치는 아직 납세무가 안 생겼으니까. 전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납세무가 생겼죠.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신고할 세금은 언제 거 신고하라고요? 전년도인 2016년도 거 신고하라고요. 올해는. 그리고 올해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생기고?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 내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올해가 끝날 때 생기고 신고는 올해는 신고를 못하니까 내년에 신고하는 거예요. 내년에 5월 달에.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신고하죠. 이때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면 확정신고라 그래요. 아셨죠? 자, 그래서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되 언제 5월 달에 신고한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한다. 다음 연도. 이게 원칙이에요. 단 근로소득자들만 미안하다 그래서 1월 달에 연말정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을 1월 달에 연말정산해 주는 이유가 첫 번째,
과세 기간이 끝나야 정산이 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연말 정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득세는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자들은요. 제일 짠한 사람들이죠. 원래 소득세는 다음 연도에 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근로소득자들만 매달 삥 뜯기죠. 국가가 삥 뜯어가잖아요. 그죠? 갑근세라는 명목 하에서 원천징수해 가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매달 상납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요. 유일하게 근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걷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해 놓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낼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급이 생기죠? 근데 5월 달에 신고하면 환급이 7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환급을 빨리 해줄게. 그래서 1월 달에 먼저 정산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셨죠? 자, 대부분의 세금은 다 언제 내야 돼요? 5월 달에. 그리고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 안 하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추가돼서? 가산세까지 추가돼서 해당 세무서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때 A라는 걸 팔았다. 또는 이때 B라는 걸 팔았다. 상관없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팔았으면 언제 신고해야 돼요? 다음 연도에 신고해야 돼요. 다음 연도에. 그것도 두 개 합쳐서. 단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소득하고는 달리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번거롭지 않다 그래서 유일하게 양도소득세만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죠. 이걸 무슨 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라고 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신고 방식이 있다. 하나는 미리 신고하는 예정신고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확정신고 방식이 있어요. 그때 예정신고할 때 A를 팔았으면 A만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B를 팔게 되면 반드시 A하고 합쳐서 신고하셔야 돼요. 왜? 소득세는 1년치 합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다 보면 확정신고할 금액하고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정신고했는데 확정신고하고 똑같다면 확정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요. 아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정신고가 선택사항일까 아니면은 의무사항일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옛날에는 선택이었어요. 예전에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세금 빨리 내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 세액공제 해줬어요. 그리고 안 해도 가산세는 안 붙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바닥 파면서 돈이 부족해서 의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면 고맙다가 아니라요.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세액공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로 다 끝나요. 확정신고하는 경우 없어요. 단지 우리 시험 목적상 이론상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개를 배우는 거지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정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그때 우리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느냐.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및 출자 지분, 그 다음에 파생상품.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까지가 과세대상 물건인데, 그 중에 부부기는 같은 집안이죠? 부부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2개월 이내. 자, 그리고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역시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 납부라고 하고 자, 이건 의무사항이니까 이때까지 안 하면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온다?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사실 아셨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리고 파생상품을 양도하면 예정신고제도는 없어요. 파생상품은. 그래서 우리 현재 예정신고는 부부기주까지만 예정신고가 있고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는 무조건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예정신고는 무조건 2개월이에요. 그리고 개월수로 가게 되면 항상 날짜는요. 말일부터예요. 말일부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양도일로부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자, 월수로 계산하게 되면 항상 언제부터 출발한다? 말일부터 출발해요. 왜? 일수 계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월수 계산만 하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날은 언제로 끝나라고요? 말일로 끝나라는 이야기예요. 말일로.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것도 부동산 부부기는 언제 말일이냐? 달의 말일이고요. 주식은 반기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1년에 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면 1년에 몇 번 예정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2번을 신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달달이 신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1년에 부동산을 12개 팔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별로 가더라도 번거롭다, 안 번거롭다? 안 번거로운데 그래서 그냥 달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1년에 12개 팔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은 진짜 달별로 가면은 12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번거롭죠? 그래서 주식은 좀 더 기간을 길게 잡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잡았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분기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근데 그것도 번거롭다 그래서 올해 개정했어요. 반기로. 전반기, 후반기로. 2번으로 쪼갰다고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16일 날 팔았다. 2월 16일 날 팔았는데 부동산을 팔았다면 신고기한은 언제예요? 4월 3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수는 의미가 없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팔았으니까 그냥 4월 달이고 끝나는 날은 말일로 끝나라고요. 말일로. 그러면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죠. 자, 오늘 팔았어요. 오늘. 오늘이 잔금 날짜예요. 오늘 팔았으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오늘 팔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래요. 그냥 5월 말까지예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억하기 쉽죠. 지금부터 2달이면 돼요 라고 하면 돼요. 2달 말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력에다가 적을 때도요. 5월 달에만 동그라미 치면 되지. 굳이 며칠까지 가면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라 그래서 말일부터에 항상.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은 다 개월수로 갑니다. 기한 산정할 때. 유일하게 취득세만 추접하게 아직 일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60일이에요. 2달이 아니라.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로부터 60일이었어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수로 가면은 그 날로부터인데 월수로 가면은 무조건 언제로부터요? 말일로부터예요. 말일로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은 기한은 언제예요? 8월 31일이죠. 그죠? 자, 주식은 2월이면 전반기죠. 전반기 말일은 6월이고요. 그때로부터 2개월이니까 8월 말까지로 가야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제발. 아셨어요?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1월 달에 팔았으면요. 3월 말까지, 2월 달에 팔았으면 4월 말까지, 3월 달에 팔았으면 5월 말까지, 4월 달에 팔았으면 이러한 식으로 가라고요. 대신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건 전부 다 8월 말까지고 이건 전부 다 2월 말까지고요. 이러한 식으로 가라고요. 날짜 계산 문제가 나와요. 시험지에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왜 놀래고 그래요. 날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요. 주식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돼요. 주식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달별로 2달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2 한 다음에 그 달에다가 더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2는 할 줄 알죠? 그리고 끝나는 날은 무조건요. 30일 아니면 31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16일, 14일 요딴 걸로 나왔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찍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사람이 찍어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면 아무리 몰라도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도 30일이나 31일로 나와 있는 걸 찍어야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30일이나 31일 아닌 걸로 찍으시라고요.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일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건 올해 개정됐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분기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반기. 단, 이제부터 특례가 들어가요. 하여간 세법은 특례가 지랄이에요. 달의 말일부터, 자, 주식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근데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짜리가 하나 있어요. 3개월짜리가. 네. 뭐냐? 부담부증이에요. 올해 이건 100% 나와요. 시험지에서. 자, 그래서 부담부증여가 나왔다. 그때는 몇 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십시오?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인데 부담부증여가 뭔지는 아시죠?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부담부증여를 했다. 부담부증여가 뭡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부담부증여가 되면 두 개로 나누라 그랬죠? 증여된 금액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쪼개라 그랬죠? 그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슨 거래로 보시고? 유상거래로 보시고 나머지 거래는 증여거래로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상거래가 되면은 증여자가 무슨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내고 수증자는 그냥 무슨 세금을 내시면 되고 취득세를 내면 되고요. 증여거래는 그냥 취득자가 무슨 세금 내고 취득세를 내고 증여세도 내야 된다 그랬죠. 그때 취득세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문제예요. 얘하고 공통점은 국세예요. 국세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참고로 증여세는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문제는 거래가 한 번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2달 이내 내야 되고 이 사람은 3달 이내 내야 돼요. 안 맞죠? 그래서 얘만 3개월로 일치시켜 준 거예요. 얘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양도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부담부증이에요. 증여세 때문에 그래요. 증여세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때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또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그때 달이나 반기를 판단할 때는요. 무슨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때 양도일은 언제가 양도일인지 아세요? 혹시 실수로 아시는 분? 양도일이 언제인지? 그냥 물어봤어요. 대금 청산일입니다. 들어는 봤죠? 네. 자, 그래서 대금이 청산된 날, 즉 잔금이 청산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양도일이에요. 잔금 청산일이. 근데 문제는 여기도 특례가 있어요. 잔금 청산일이 아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일이 속하는. 어떤 경우냐?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다. 그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예요. 양도일이 아니라. 자,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뭘 받기 전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대요. 그러면 양도일은 언제가 양도일이에요? 오픈 테스트. 양도일은 언제? 대금 청산일. 허가받은 날은 허가일이고. 그래서 원래는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해요. 토지를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팔아요. 파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걸 팔 때는요. 허가 받고 나서 팔까요? 아니면 팔고 나서 허가를 받을까요? 그러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잔금을 수령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고 9월 달에 잔금 수령을 했다. 계약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양도일은 언제예요? 그렇죠. 9월이죠. 이날이 양도일이죠. 그죠? 왜? 양도일은 언제가 양도일이니까? 대금이 청산된 날이 양도일이니까 이날은 단순히 서류상 뭘 받은 날일 뿐이에요. 허가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일이 양도일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 따질 때도 언제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요 취득한 날로부터 해서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로 잡아요. 보유기간은 항상. 그래서 이걸 보유기간으로 판단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든지 세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도 무슨 날이 속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든 아니면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든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신고할 때도 무슨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문제는 자산을 취득을 했는데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팔아요. 파는데 반대로 먼저 잔금을 수령한 다음에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은 4월 달에 청산이 됐는데 수령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9월 달에 받아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허가만 나오면 유효니까. 그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가 무효겠지만 허가를 받으면요. 허가 받은 시점에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합법적이 된다고요. 문제는 양도일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양도일은 몇 월 달이에요? 그렇죠. 이날이 양도일이라는 거예요. 이날이. 그러니까 허가일이 양도일이다 그러지 마세요. 허가일은 글자 그대로 허가일이에요. 왜 허가일이 양도일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당연히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자, 보유기간은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은 항상. 문제는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6월 말까지죠. 근데 신고 못 해요. 왜? 아직 허가가 안 나와서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만 합법적이 돼야 신고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만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요 경우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라고 나왔을 때 두 문제가 나와요.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일은 언제냐?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그렇게 가시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판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은 산 사람이 있겠죠. 산 사람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요. 역시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이쪽에서 판 날이 이쪽에서 취득일이 돼야죠. 이날은 단순히 뭘 받은 날이에요? 허가를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허가일하고 취득일은 당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할 때도 역시 무슨 날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게 취득세예요. 아셨어요? 자, 이 경우는 언제가 취득일이에요? 그럼요. 역시 이날이 취득일이에요. 그죠?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허가일이에요. 이날은. 당연히 다르죠? 원래는 언제로부터? 취득일로부터인데 이때도 취득세 신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도 허가일로부터 60일이에요. 허가일로부터. 이때도 똑같아요. 아셨죠?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다시 첫 진도부터 나가는데 취득세 시간에 제가 이걸 이제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아셨나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고 나왔다. 그때 신고 기간을 물어봤다. 신고. 그때는 무조건 허가일로 가시라고요.
양도일이나 취득일로 가지 마시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양도일이나 취득일로 가시고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는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음 연도 5월이에요. 근데 예정신고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예정신고는 구분 잘 하셔야죠. 그죠? 양도일로 갈 거냐 아니면 허가일로 갈 거냐. 두 번째는 달의 말일로 갈 거냐 아니면 반기 말일로 갈 거냐. 세 번째는요. 2개월 이내 할 거냐 아니면 3개월 이내 할 거냐. 이걸 사다리 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예정신고를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주식은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그죠? 토지는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으면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부담부 증여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허가일로 가는 경우하고 3개월짜리로 가는 경우를 구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아셨나요? 어차피 달의 말이라고 반기 말일은 구분할 수 있겠죠. 부부기하고 주식이니까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100%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기한 내에 신고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데 그 가산세는 확정 때만 붙는 게 아니라 예정 때도 같이 붙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예정 때 붙이는 가산세와 확정 때 붙는 가산세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걸 두 번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예정 때 부과됐던 가산세는 확정 때 다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예정 때 부과됐던 부분은 확정 때 다시 부과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리고 우리 가산세 종류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가산세가 있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붙이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붙이는 가산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써도 알죠? 안다고 하세요, 제발. 자, 10%짜리는 어떤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20%짜리는 무신고 가산세. 40%짜리는 사기나 부정행위일 때. 그 다음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일 10,000분의 3. 그냥 이건 하나밖에 없죠. 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56페이지에 예정신고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예정신고 기한에 보시면 356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줄에요. 가로 안에 무엇은 제외하고? 파생상품은 제외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뭐가 없거나 차익이 없거나 또는 뭐가 발생했을 때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무엇은 하시라고요? 신고는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양가로 1, 2, 3번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세 단어를 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양도일인지 허가일인지 달의 말일인지 반기 말일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를 전부 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라고요. 그래서 구분 좀 잘해주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번에는 확정신고가 나와 있죠? 자, 확정신고에서도 세 번째 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없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뭐가 있는 경우에도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무엇은 해주시라고요?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제일 밑에 줄에요.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인데 출발이 언제서 출발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이라고 돼 있죠. 양도일.
근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에 똑같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양가로 2번도. 근데 출발은요. 허가일에서 출발했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놔두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간 정도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느냐.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죠. 어떤 경우냐.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정신고를 한 자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한 자는 무엇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했다. 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발생했다. 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야 되고, 대신 예정신고를 했다라고 나오면 뒤에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나와야 되고요. 아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고,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역시 중간 정도의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가산세 나와 있죠? 거기에서도 세 번째 줄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네요. 세 번째 줄에 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예정 때 부과했으니까 그 부분은 확정 때 부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산세 종류가 쭉 나와 있으니까 10%짜리, 20%짜리, 40%짜리, 10,000분의 3짜리 딱 전부 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아셨나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서 마지막 분할납부하고 물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자, 우리 조세는 원칙이 금전급부입니다. 단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하면 무엇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물납이라고 하죠. 또 금전으로 납부할 때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면 어떻게 한다? 나누어서 낼 수 있다. 이를 분할납부라고 하는데, 현행 물납이나 분할납부는요 몇 개의 세목만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개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 시험 범위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 거예요. 팔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살 거고, 그때 우리 취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뭐가 있어요?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는요.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요. 양도소득세가 있죠. 즉 소득세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때 물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이 중에서 물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 취득세는 물납제도 없어요. 등록면허세도 없어요. 재산세는 있죠. 종부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는 딱 하나만 있어요. 재산세에서만. 그것도 전제 조건이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다?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지금은 웃고 넘어가지만 3, 4월 달부터는 안 웃어 이제. 5, 6월 달에 모르면 난리 나는 거 이제. 자, 분할납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아셨죠? 재산세부터 나오는데 얼마 초과했을 때요? 5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되는데 5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양도소득세도 되는데 1,0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납부는 재산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다 되는 경우는 재산세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 아셨나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분할납부 기간은 언제냐? 재산세는 45일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이고요.
양도소득세도 2개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둘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유세라는 거예요. 보유세는 다 500만 원 초과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국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외우시라고요. 종부세를 외운 다음에 금액은 뭐랑 맞추고 재산세랑 맞추고 기간은 양도소득세랑 맞추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재산세는 요 45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요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아셨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된다.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인데. 자, 이때 2개월이 언제로부터 2개월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할 납부는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응? 세금이 많아서. 그 다음에 세금이 많으니까 분할 납부를 시켜줬어요. 왜? 돈이 없었어. 세금이 많아서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니까. 언제까지? 그렇죠. 이날까지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니까 이날까지 다 내지 마시고 일부는 이날까지 내시고 나머지 일부는 이날로부터 2달 이내 내세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에요. 분할 납부는. 아셨어요? 네. 자, 그것도 확정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예정 때도 똑같아요. 그 기한으로부터 무슨 기한으로부터?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분할 납부에서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정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정 때 할 수 있고 확정 때 다 된다고요. 아셨죠? 두 번째, 특히 예정 때 주의하셔야 될 게 2개월이 2번 나와요. 그때 출발점을 잘 보시라고요. 납부 기한을 물어보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분할 납부 기한을 물어보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고 출발점 아시겠어요? 예, 그때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면 요게 기준금액이거든요. 요 기준금액을 따져서 요 기준금액의 2배를 따져요. 그래서 2배를 안 넘으면 그 초과분만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2배를 넘어가면 50%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금액을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데 자,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500만 원짜리가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가 기준금액이에요? 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만 넘었으면 그 초과분만 됐어요? 근데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50%예요. 그냥 전체 금액이 50%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기준금액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초과는 안 돼요. 얼마부터 돼요? 1000만 원 초과부터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했으면 그 초과분만. 근데 1000만 원의 2배인 얼마를 넘어가면 20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전체 금액의 50%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초과분만 되느냐 아니면 50%가 되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시험지에서는 이 구간이 잘 나오죠. 이 구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면 재산세, 종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650만 원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절반만. 그 말은 나머지 절반은 기한 내에 내시라고요. 기한 내에 내고 45일이나 2개월 이내 650을 따로 내라고요. 그러니까 650을 먼저 내고 나머지 650을 분할 납부 기간 중에 내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라면 얼마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300만 원만. 그러니까 기한 내에 1000만 원은 내시고 나머지 300만 원만 분할 납부 기간 중에 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만약에 30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500이라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은 기한 내에 내시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분할 납부 기간 중에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500만 원 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넘는 게 허다해요.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하다 보면 1,000만 원은 그냥 넘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분할 납부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은 어렵지는 않아요. 가서 말만 하면 돼요. 저 분할 납부 할래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수증을 2장으로 끊어줘요. 한 장은 이날로 끊어주고 나머지 한 장은 이날로 끊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는데 그때 이날까지 적혀있는 금액과 이날까지 적혀있는 금액을 딱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1,000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분할 납부 신청하세요. 해보셔야 이 내용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 원래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그죠?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뭐든지 해본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원래가 경험이 없으면은요,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연애도 책으로 배웠다 그러면은 깝깝하거든요. 그죠? 연애를 컴퓨터로 배운 사람,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말은 천상유수인데 진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 있죠? 실전에 강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도 4번 사람이 책을 10번 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한 번 내본 사람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 볼 때까지 세금 고지서라든지 신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싹 모아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 2월 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 이제 3월 과정 들어갑니다. 다시 첫 진도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졸업한 거예요. 1, 2월 달이 초등학교 수준이었다면 이제 3, 4월 달은 중학교 수준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복이 되는데 3월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복습이 아니라 예습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3월부터는 그날 할 수업을 1, 2월 달하고 진도가 똑같아요. 진도가 똑같으니까 그날 할 수업을 미리 읽어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믿기지는 않겠지만 교재 한 권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적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글씨로 분명히 뭔가가 적혀 있거나요.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읽어가지고 오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저랑 복습하세요. 저랑. 수업하면서 복습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그게 학습 효과가 제일 좋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는 조세 총론 들어갈 거니까 총론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